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왔다 박교수 시즌 5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연속 혈당 측정이 새로 우리한테 알려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혈당 스파이크거든요. 당뇨인과 정상인에서, 왜 제가 당뇨인이 아니고 정상인에서까지 혈당 스파이크라는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측정을 안 해봐서 그렇지 모르는 사이에 정상인에서도 혈당 스파이크가 굉장히 많이 관찰되고, 그리고 뭐 당뇨인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많이 관찰되죠. 그래서 당뇨인과 정상인에서라는 주제를 넣었습니다. 오늘은 혈당 스파이크랑 혈당 스파이크 잡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 진단 기준을 보면요, 공복 혈당이 블라블라, 그 다음에 식후 2시간 혈당이 블라블라,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정상은 8시간 공복 혈당 기준으로 100 미만이고, 경구, 당부와 포도당을 좀 주고 난 다음에 혈당 검사를 하는 거죠. 2시간 뒤에 혈당, 포도당이 140 이하로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당뇨는 요게 공복에서는 126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를 하고 2시간 뒤에는 200 이상인 경우를 얘기해요. 그 사이는 우리가 이제 당뇨 전 단계 또는 전당뇨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보면은 진단 기준에는 현재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뿐이 없어요. 근데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이 같은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복 혈당도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 초록 색깔 사람이랑 그 다음에 이 보라 색깔 사람이 있는데, 두 분 다 검사를 했을 때 공복 혈당도 같고, 그 다음에 식후 2시간 혈당도 같아요. 점심 전 혈당도 같고, 점심 먹고 2시간 뒤에 혈당도 같고, 그 다음에 저녁 전 혈당도 같고, 저녁 먹고 2시간 뒤에 혈당도 같은데, 자, 이 초록분은 혈당의 변동폭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아주 원만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병원 가서 검진을 하거나 검사를 할 때 측정할 때는 여기 공복이랑 식후 2시간만 하죠. 그런데 이 보라분은 굉장히 혈당이 낮았다가 높았다가, 그 다음에 낮았다가 높았다가를 반복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더 건강할까요? 당연히 우리 몸은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성이 우리 몸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큰 보라분보다는 변동이 적은 초록분이 훨씬 더 혈당 조절에 있어서 건강하고 대사로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초록에 해당하는지, 내가 보라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느냐면요, 혈당을 자주 측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당뇨가 있어서 집에서 혈당 체크를 한다 그래도 사실 매번 찔릴 때마다 너무 아프잖아요. 손가락 끝이 남아나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권유하는 게 4시간 혈당을, 4번 혈당을 측정을 하죠. 아침 공복에 하고, 11시에 하고, 저녁 먹기 전에 하고, 저녁 11시 정도에서 4번을 측정을 하는 거지, 이 4번 측정하는 것도 막상 측정하는 거 옆에서 보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연속 혈당 측정입니다. 이거 이제 제가 지난 시즌에 보여드렸던 제 팔인데요. 찍어 놓으니까 팔뚝이 굵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동전같이 생긴 거를 달고 있으면 제 핸드폰으로 5분마다 혈당을 재서 시그널을 보내주는 리브레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차면 아까 그 순간들, 우리가 혈당을 체크하지 않는 이런 순간들까지 혈당이 어떤지 알 수가 있고, 자다가 일어나서 혈당 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는 그 순간까지 혈당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람이 사실 내 정신은 내가 컨트롤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프로이드라는 정신과 의사가 사람한테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엄청 논란의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빙산의 일각같이 의식이 있고 그 밑에 무의식이 있는데, 그거를 알려준 것처럼 혈당 많이 재봤자 하루에 4번 딸랑 재는데, 그 재는 4번의 순간을 제외한
하루 측정치를 다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정말 그 무의식의 발견만큼만 획기적인 검사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 연속 혈당 측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처음에 저는 연속 혈당 측정이 여러분이 사서 할 수 있는 게 보통 리브레랑 덱스콤이라는 걸 살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리브레를 써서 그런지 요게 이제 제 핸드폰에 앱도 깔려 있고 해서 자꾸 요거를 사게 되더라고요. 모양도 이쁘고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 책 글루코스 혁명이라는 책에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요, 이 연속혈당 측정을 사람들이 하고 남으로써 내가 혈당을 재고 있지 않은 순간에 내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주게 된 책이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적었는데, 이 저자가 의사가 아니에요. 그냥 생물학을 전공했는데 자기가 하다 보니까 그 일상의 경험을 페이스북 이런 데 이제 뭐 인스타나 이런 SNS에 공유를 하고, 거기에 이제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자기의 경험을 공유한 걸 가지고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서울대의 조영민 교수님이 감수해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혈당을 체크를 했더니 혈당이 이렇게 평온하게 별로 움직임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순간 혈당이 뭔가를 먹고 난 다음에 대부분 이제 식사 후에 혈당이 굉장히 스파이크하게 매우 많이 상승하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내 기저혈당에서 얼마만큼 무지개님이 약국에서 살 수 있냐고요? 그 인터넷으로 사면 싸게 살 수 있고요. 저는 이제 항상 저랑 애들 아빠랑 애 하나 골라서 붙이는데, 개당 쿠팡에서 85,000원 주고 샀는데, 그게 이제 알리 이런 데서 사지 않고서는 가장 싼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한 85,000원 정도 네 합니다. 예, 케어센스라는 연속혈당 측정이 국내 제품인가 봐요. 혹시 발레리님, 이게 가격이 얼마 동안 측정하는데 얼마인지 좀 사신 가격을 좀 올려주시면 쉐어해서 우리 또 이렇게 똑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박밭의 이순재님께서 저한테 사랑한다고. 우리 그 애들 아빠가 좀 봐줘야 되는데. 네. 자, 혈당 수치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거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만큼 올라가면 혈당 스파이크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근데 보통은 한 50에서 70 이상을 올라가면 혈당 스파이크라고 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상적으로는 내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이어도 보통 이제 2시간이면 혈당이 정상이 되는데, 그때도 140, 최소한 180을 넘지 않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걸쳐서 올라가는 이런 경우들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 때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하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혈액에 당분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분이 끈적해요. 여러분이 설탕 시럽 끈적하듯이. 그래서 온몸에 조직에 붙습니다. 근데 사람이 70%는 물이고,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에서 10%는 지방이고 20%는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이 많이 올라가는 순간 조직에 단백이나 조직의 지방에 붙습니다. 그럼 붙은 자리에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독소가 돼요. 그래서 온통 돌아다니면서 산화를 시킵니다. 근데 우리 몸 어디에도 찔러서 피가 안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몸 전체의 혈당이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독소는 어느 한 군데를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온몸에 있는 혈관을 파괴시키고 온몸의 조직을 파괴시키고, 눈을 망가뜨리면은 망막병증이 오는 거고, 피부에 콜라겐을 가서 파괴시키면은 콜라겐도 단백질이니까 피부를 노화를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혈관의 콜라겐에 가서 당독소가 돼서 파괴를 시키면 혈관이 딱딱해지니까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당독소가 혈당이 높아지는 순간에 생기게 되고, 이 생긴 단독소는 어디 한 군데가 아니고 온몸을 다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발레리님께서 2주간이고 리브레보다 1만 원 저렴하면 7만 원, 한 8만 원 정도 하나 봐요. 그 정도 하나요? 기간은 리브레랑 똑같고 가격이 한 10,000원 정도 약간 저렴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이것저것 써봐야 알죠. 저도 한번 이거 써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독소가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께 병원 가면 당독소를 측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아는 바로
당화혈색소예요. 당화혈색소가 말 그대로 당이 빨간 피 혈색소, 그러니까 적혈구에 붙은 그거를 측정을 하는 게 당화혈색소거든요. 근데 얘는 이 당이 한번 우리 몸에 지방이나 단백질이 붙으면 그 조직이 망가질 때까지, 죽어 떨어져 나갈 때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혈당이 높으면 당화혈색소가 올라가는데, 이 혈당이 한번 혈색소에 붙으면은 이 빨간 피가 죽을 때까지, 그게 한 3-4달 정도 되거든요. 그때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화혈색소는 어제 오늘 밥을 굶고 병원을 가서 낮출 수는 없이 지난 3달 동안 내 당이 얼마나 정상 범위 안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고, 우리 몸이 당 때문에 얼마나 산화가 많이 돼 있는지를 여러분 검진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당화혈색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요 혈색소만 붙는 게 아니라 전신에 다 붙는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은 당뇨 전 단계, 그러니까 전당뇨의 사람들도 심혈관계 질환, 동맥경화가 생겨서 심혈관계 질환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전당뇨인 사람들도 콩팥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내가 병원에서 측정을 했을 때는 혈당이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수준이었지만 실제로 굉장히 혈당이 높은 그런 순간이 있었던 분들이 아닐까라는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혈당이 굉장히 높을 때 우리 몸에서는 당화가 일어나면서 당독소가 생겨서 우리 몸 전체를 파괴시킨다, 망가뜨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 나의 혈당 반응에 따라서 인슐린이 천천히 올라가요. 그리고 인슐린이 나오니까 혈당을 완만하게 떨어뜨리는 게 밥 먹고 2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혈당이 굉장히 스파이크를 하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때 인슐린이 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혈당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긴 하지만 너무 많이 나온 인슐린이 혈당을 내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낮게 떨어뜨리기도 해요. 원래 혈당보다. 그러면 혈당이 굉장히 높았다 떨어지니까 사실 혈당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이 도파민이 분비돼서 기분이 좋아졌다가,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기분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이때 기운이 쭉 빠지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약간 설거지하면 왜 많이 먹고 난 다음에 노곤해서 막 눕고 싶은 그 느낌이, 내가 특별히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밥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할 힘도 없고 손가락 까딱할 힘도 없다, 이런 분들은 밥 먹고 난 다음에 혈당이 높아지고, 그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와서 만든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좋겠지만 굉장히 또 저혈당이 오는 것처럼 떨어져서 약간 불안하고 초조하고 기운도 빠지고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때 다시 배가 고프니까 뭘 다시 찾아 먹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분에도 변화를 줘서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먹고 나면 혈당이 급상승을 하게 되고, 이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면요, 당독소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다를 하게 분비가 되고, 그것 때문에 혈당이 굉장히 떨어지고, 떨어지다 보면 상대적으로 저혈당이 되니까 굉장히 배가 고프고 기분이 나쁘고 힘도 빠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게 사실 이게 탄수화물 중독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인슐린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이 인슐린 하면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혈당을 떨어뜨리는 거는 결과고요. 그 기저에는 어떻게 혈당을 떨어뜨리냐면은 혈액에 있는 당을 빨리 떨어뜨려야지 몸을 안 망가뜨리니까 보내요. 어디로 보내냐면 근육으로 보내가지고 근육 운동에 사용하도록 하는데, 또 이러고도 남는 거는 지방으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체지방으로 체지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인슐린이 많이 나왔을 때 문제는 내가 살이 안 빠져요. 자꾸 살이 쪄요. 이유는 인슐린이 나오면 나올수록 살을 찌게 하니까. 인슐린은 살찌게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살찌게 하는 이유가 내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지방세포로 보내서 지방으로 합성을 하니까 내 혈액에 포도당은 떨어지지만 내 지방세포는 날이 갈수록 자꾸 이렇게 통통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체중 감량하면은 물론 칼로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뭐 하루에 250칼로리를 운동으로 소모하고 250칼로리 음식에서 빼서 살을 이렇게 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 뭐 박용우 교수님이 하신 제가 동영상도 보고 했는데, 점차 이 살찌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적당하게만, 살을 찌우지 않게 적당하게만 나오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모아지고 있어서, 사실은 음식의 양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가지고 인슐린이 왕창 분비되게 하는 그런 호르몬을 좀 컨트롤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음식의 종류를 조절을 해야지 살이 빠진다라는 쪽으로 많이 얘기가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창 나온 인슐린은 살만 찌우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인슐린은 이노트로피, 뭔가 우리 몸을 자라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증식시켜 가지고 동맥경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혹시 어디 재수없게 그때 암이 좀 생겨져 있으면 이 암세포도 인슐린을 먹고 커버리거든요. 그래서 암 발생도 증가시키는 걸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런 인슐린의 조절이랑 아까 인슐린의 조절에 먼저 해서 혈당에 스파이크가 오지 않게 하는 게 사실 여러 가지 만성병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화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학자 중에서 뭐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한 약을 막 드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 그래서 그러면 왜 혈당 스파이크에서 탄수화물이 가장 중요하냐면요. 탄수화물은 여러분이 100을 먹으면요, 100 다 혈당이 됩니다. 그것도 보통은 먹자마자 한 5분, 10분부터 쫙 올라가기 시작해서 1시간에 피크를 친 다음에 2시간에 보통 이제 정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단백질은 아니에요. 단백질은 여러분이 먹은 것 중에서 딱 반인 50% 정도만 혈당으로 바뀝니다.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같은 양을 먹었을 때 탄수화물보다 혈당 상승이 굉장히 낮죠. 근데 지방은 더 낮아요. 지방은 내가 먹은 총 지방량의 딱 10%만 포도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천천히 올라갔다 천천히 떨어져요. 물론 다 칼로리긴 칼로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거는 탄수화물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음식은 이런 겁니다. 쌀가루, 밀가루 음식, 단 거예요. 딱 정리할 수 있어요. 도정을 한 쌀가루, 밀가루로 다시 뭉쳐서 만든 음식과 거기다가 당분을 집어넣었거나 또는 쌀가루, 밀가루가 아니라도 단 거, 요게 이제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주스도 굉장히 달잖아요. 이게 얼마나 다냐면은 당뇨 환자가 저혈당 왔을 때 주스 반컵 먹는 게 치료거든요. 그만큼 답니다. 그만큼 빨리 혈당을 올린다는 뜻이고, 커피 믹스 안에도 거의 설탕이 2~3숟가락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달고, 이런 것들은 다 쌀가루, 밀가루를 뭉쳐서 다시 만든 데다가 달달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과당 같은 거를 이제 집어넣어서 만든 음식들이죠. 그래서 나쁜 탄수화물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들이에요. 네, 그대가 있다면 님이 식사 후 몇 시간 뒤에 빠르게 걷기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보통은 몇 시간 뒤가 아니라 보통 1시간 안에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제가 뒤에서 이제 스파이크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탄수화물의 양과 질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일단 도정을 하지 않는 통곡물과 잡곡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루를 내지 않고 쌀, 밀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드시는 쌀이 서양 분들이 드시는 빵보다는 훨씬 더 탄수화물 조절에 좋은 음식인 거죠. 쌀은 갈지 않고 그냥 밥을 하잖아요, 쪄서. 근데 밀은 대부분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다시 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빵을 굉장히 많이 드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당분이 들어있는 달달한 음식 줄이는 게 필요하고, 과일을 드실 때는 열대과일 같이 너무 당도가 높아서 과당이랑 포도당이 많은 과일보다는 한국에서 토종으로 자라는 온대과일, 뭐 사과, 배, 참외, 이런 것들이 당분이 적습니다. 그런 과일들을 껍질째 드시는 게 좋고, 이제 아무리 좋은 탄수화물을 골라서 현미를 드셨다고 해도 드시는 양이 너무 많으면 결국은 소화가 돼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기 때문에 드시는 탄수화물의 총량도 내가 전체 먹는 식사량의 한 2분의 1에서 한 60% 정도까지가 적절합니다. 자, 요거는 내 혈당 커브예요. 많이 올라가고 옆으로 많이 퍼질수록 더 나쁜 거예요. 100g의 흰쌀 밥을 먹었을 때와 100g의 현미밥을 먹었을 때 확실히 현미밥이 적기는 하죠. 근데 굉장히 낮지는 않죠. 하지만 현미를 먹는 이유는 뭐 요거 말고도 현미 안에 좋은 껍데기 쪽에 있는 좋은 성분, 그
그다음에 섬유소를 먹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밥은 가능한, 물론 흰쌀밥을 꼭 먹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다. 콩팥이 안 좋거나 위가 안 좋거나 하시는 흰쌀밥을 드시고요. 그 대신 양을 좀 줄여 드시고, 그렇지 않으면 현미와 잡곡과 콩을 섞어서 드시는 게 한국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입니다. 사과를 2개 먹었을 때는 혈당이 요 정도 올라갔죠. 그런데 이거를 스무디로 만들어서 갈아서 먹으면은 이만큼 올라가고, 스무디에서 착즙을 해가지고 완전히 주스로 맑게 만들어버리면 더 많이 스파이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가공을 단계를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더 스파이크가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탄수화물이 천천히 내려가도록, 천천히 소화되도록 하려면 결국은 약간은 소화를 방해하는 것들 또는 친구가 되는 음식들을 같이 먹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섬유소가 많은 음식, 섬유소를 충분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단백질, 지방과 같이 먹어줘야 되는데요. 자, 섬유소를 충분히 먹을 때 섬유소가 있는 음식들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아시는 건 채소일 거예요. 근데 콩도 섬유소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해조류도 굉장히 많고요. 콩이랑 약간은 다르지만은 그 견과류에도 섬유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충분히 드시는데, 그래도 칼로리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거는 채소, 콩, 해조류고, 견과류만 해도 기름이 많아서 칼로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 거는 옥수수, 감자, 고구마, 단호박, 먹으면 배가 부른 이런 밥이랑 비슷하게 생긴 채소들은 채소과에 속하긴 하지만 여기에 속하는 채소는 아니라서 이런 건 밥이랑 바꿔서 먹어야 되는 채소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단백질을 부족하지 않게 매 끼니마다 계란 크기만큼 드셔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지방을 같이 드시는 게 좋은데, 이 지방이 왜 탄수화물, 그러니까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게 10%뿐이 안 되고, 또 지방 자체가 소화가 되게 천천히 되기 때문에 빵을 그냥 먹는 것보다 올리브 오일에 찍어서 드시면 훨씬 혈당이 천천히 덜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탄수화물만 사용하는 장기들이 대표적으로 뇌에 있고요, 적혈구 있고 신장 부분도 있기 때문에 드시긴 드셔서 최소한 하루에 150g 먹어야 되고, 우리 보통 한 300g 먹는데, 이거를 먹을 때 탄수화물만 먹지 말라는 게 근거죠.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히 나쁜 탄수화물만 먹었을 경우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소화가 빨리 돼버리기 때문에 혈당을 빨리 올립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게 쌀로 된 과자입니다. 그래서 쌀과자만 이렇게 드시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죠. 이건 진짜 탄수화물만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도정을 해서 만들었으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탄수화물에다가 피넛버터를 발라서 먹게 되면은 이 혈당이 더 덜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유는 이 피넛버터가 말 그대로 땅콩을 갈아서 만든 거거든요. 갈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견과류를 같이 먹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많은 지방과 많은 단백질이, 단백질 한 20% 들어있죠. 지방은 거의 50%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소화를 굉장히 느리게 합니다. 탄수화물, 쌀의 소화를 느리게 하기 때문에 혈당을 낮춥니다. 제가 의외로 여러분이 제가 지난 시즌에 올린 동영상 중에서 맨 마지막에 견과류 사기 먹기 보관하기라는 동영상을 의외로 굉장히 많이 보셨더라고요. 견과류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또 그 동영상 보시면 견과류를 제가 좋아한다고 거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견과류를 이렇게 보면은 피넛버터가 있는데, 여러분이 보통 사시는 그런 맛있는 피넛버터 말고요, 제가 피넛버터를 또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컬리 이런 데 가면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땅콩만 간 피넛버터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안에 땅콩 알갱이가 들어있는 게 있고 크림처럼 완전히 가른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이 먹을 때는 이거 하나 사면 저 혼자서 한 1, 2주일이면 한 통 다 먹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여러분이 드시는 빵 같은 데다 발라서 드시게 되면은 잼 바르시지 마시고 훨씬 빵을 가지고도 좋은 지방과 좋은 단백질을 먹으면서 혈당도 천천히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격이 싸지는 않아요. 아마 뭐 윤희님 같이 외국 사시면 조금 더 싸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수입을 해오니까 싸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쌀을 많이 드시지만은 외국 분들은 이제 다른 곡물 같은 거를 많이 드시죠. 그랬을 때 오트를 이렇게 그냥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조그맣게 만든 자른 오트를 먹으면 결국은 뭐 곡류를 먹은 거니까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이 자른 오트를
치아씨드나 그 다음에 콜리플라워, 굉장히 가느다랗게, 컬리플라워 아시죠? 그 맛없는 과일이요. 그 버섯 뭐처럼 생긴 나무같이 생긴 과일이요. 예. 그 과일이랑 자른 거랑 같이 드시게 되면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자, 나쁜 탄수화물이 자기 혼자 소화관을 내려가지 않도록 다른 음식들이랑 같이 드셔주시면 훨씬 혈당을 천천히 조금 올리게 됩니다. 식사하는 순서는 한동안 거꾸로 식사법이 굉장히 유명해서 여러분께서 뭐 다 반찬부터 먼저 먹어라 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채소 반찬 드시고 단백질 반찬 드시고 밥을 드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참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반찬이 짜면 이렇게 못 먹습니다. 이 반찬을 중화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를 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은 반찬이 짜지 않아야 밥을 좀 나중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충을 한다면 채소 단백질 반찬 반 정도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드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리 채소를 먹고 단백질 반찬을 먹고 밥을 먹는다고 해도 5분 안에 다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먹은 거랑 거의 같으니까. 이렇게 식사 순서를 바꾼 게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식사 시간이 20분 정도 되려면, 여러분이 치아로 매번 음식을 넣었을 때 한 30분 정도 씹어주시면, 30번 정도 씹어주시면 식사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이 정도는 하셔야 그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스파이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스타를 먹고 브로콜리를 먹었을 때 혈당이 이렇게 많이 스파이크로 올라갔지만, 브로콜리 먹고 파스타 먹었을 때는 혈당이 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쌀밥을 먹었을 때는 혈당이 많이 올라가죠. 저도 한번 햇밥 먹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콩과 샐러드, 단백질, 샐러드를 먼저 먹고 둘 다 섬유소가 많죠. 이후 쌀밥을 먹으면 혈당 올라가는 폭이 3분의 2에서 2분의 1 정도로 줄었죠. 그래서 이렇게 혈당의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먹는 이유는 에너지를 쓰려고 먹는 건데, 먹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앉거나 누워서 TV 리모컨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아서 달달한 커피를 드시거나 케이크를 드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매 식사 후 딱 10분 정도를 빠른 속도로 걸어주세요. 근데 이때 너무 빨리 걸으시면은 밥 먹고 난 다음에 위장관으로 혈액이 한 2~3배 정도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몰리게 되니까 내가 막 또 빨리 걸으면 다리로 또 혈액이 가야 되니까 위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빠른 속도로 걷는 정도, 너무 과격하지 않은 정도 운동을 해주시고, 내가 만약에 10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화장실을 좀 먼데 갔다 오시거나 칫솔질을 좀 먼 데서 하거나, 그래서 다리를 한 5분이라도 움직여 주시면은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만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가 좋으냐고 아까 물어보셨는데, 혈당이 우리가 밥 먹고 난 다음에 한 10분, 15분이면 올라가기 시작해서 1시간에 피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당뇨가 오래 진행이 돼가지고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피크가 조금 더 뒤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밥 먹고 난 다음에 1시간 안에 움직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내가 먹은 당의 반 이상을 근육이 사용합니다. 근데 아무리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근육으로 당을 보내려고 해도 내가 근육이 너무 없으면은 어디 보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없어지기 전에 현재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좀 창피하지만 제가 지난 시즌에 보내드렸던 제 혈당인데요. 아침 먹고는 뭐 180을 안 넘기고 간혹 넘겼어요. 근데 이제 점심에 밥 먹고 난 다음에 혈당이 떨어진 거는 제가 점심 먹고 20분 정도 걸어서 그렇고요. 걸으니까 떨어졌다가 거기가 딱 끝나니까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을 먹었을 때, 이때가 제가 햇밥 먹었을 때입니다. 햇밥 하나 다 먹었더니 혈당이 200으로 올라가길래 제가 사이클을 20번을 탔더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혈당이 스파이크하게 올라가는 거를 다리 운동으로, 다리를 쓰는 운동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자, 이겁니다. 자, 나쁜 탄수화물이나 많이 먹은 탄수화물이 위장관을 혼자 빨리 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다른 음식과의 조화를 이루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키포인트는, 먹고 난 후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큰 근육인 대근육을 쓸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연속 혈당은 어떤 분이 측정했으면 좋겠냐면은,
1형, 2형 당뇨병 있는 분들은 뭐 병원에서 권유해서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전당뇨 있는 분 저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내가 뭘 먹으면 올라가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떨어지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고요. 내장 비만이 굉장히 많으신 분, 그 다음 특히 당뇨가 정말 가족력이 강한 질환이거든요. 내 집안에 당뇨 환자분들이 되게 많다, 이런 분들도 내가 당뇨 진단이 아니라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정상인 중에서는 탄수화물 중독이 있다고 내가 생각이 드는 분, 그 다음에 식사 후 힘 빠짐이나 기분 변화, 이렇게 식사 후에 뭐 무드 변화가 있고 정말 움직이기도 힘들고 또 먹자마자 먹고 싶어지고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오늘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여러분 책을 썼어요. 사실 책을 쓴 거는 제가 쉬었던 지난 2달 반 정도 기간은 아니고요. 올해,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에 썼습니다. 이게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사실 그 몇 군데 출판사에서 책을 쓰자라는 권유를 여러 번 받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은 책을 쓰는데 에너지를 쓸 만큼 시간이 없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그 담당자를 만나서 이제 일단 미팅은 하죠. 미팅을 해서 내가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서 희한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아주 노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책이 너무 재미없는데 누가 사서 보겠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담당자분은 제가 이렇게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답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유, 그냥 말자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러니까 재작년에 제가 사실 이런 게 약간 인연이면 인연일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 제프 베조스라고 아마존을 CEO의 책을 읽고 있었는데 카톡이 온 거예요. 카톡이 왔는데 그 책이 위즈덤 하우스라는 출판사의 책이었는데, 위즈덤 하우스에서 책을 쓰자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제 담당자분이 저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내 책이 내가 재밌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나 유행만을 위한 책을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노멀하면 누가 사보겠냐고 또 똑같이 질문했더니, 제 담당자가 그 뻔해 보이는 걸 뻔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라는 답을 너무 속 시원하게 주셔가지고 재작년에 계약을 했다가 작년 상반기에 글을 썼습니다. 네. 윤희님께서 아유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한국 오신다고 책 좀 꼭 사주세요. 이게 책을 쓰고 봤더니 저 혼자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책을 위해서 노력을 한 위즈덤 하우스 분들도 있고 해서 좀 많이 팔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이제 다른 의사보다는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고 먹는 거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해봤고, 개인적으로는 뭐 비만 클리닉도 해봤고, 그 다음에 근감소 클리닉도 해봤고, 뭐 이런 경험들을 살려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책을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는 오늘부터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직 서점가에서는 일주일 뒤에 풀릴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